서울 변두리 아파트 15층 32평 공간에는 결혼 40년 차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봉사활동이라도 해보려고 해. 순자는 남편의 제안을 반겼다. 4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남편이 집에서 무료해 하는 모습을 보기가 안쓰러웠던 터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첫 봉사활동 날 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외출할 곳이 생긴 것에 설레는 듯 보였다. 순자는 남편을 배웅하며 뿌듯한 마음이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평범했다. 지호는 주 3회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복지관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순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독거노인분 댁에서 청소를 도와드렸어. 그런데 그분이 자꾸 돌아가신 남편 얘기만 하시더라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 할머니들은 다들 그래. 외로우시니까. 맞아.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지? 우리는 서로 있잖아. 그럴 때면 지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40년 결혼 생활이 주는 든든함이었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도 예전보다 풍성해졌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복지관 직원들의 노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사연까지 지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즐겁게 이야기했다. 당신도 한번 같이 가볼래? 여자분들이 도와주실 일들도 많던데. 글쎄, 저는 집안일도 있고 여보가 잘하고 있으니까 됐어. 순자는 남편만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평생 은행일로 바빴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만의 보람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지호에게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나가기 전 준비 시간이 조금씩 길어진다는 것이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나가시네. 응, 오늘은 일찍 도착해서 준비할 게 있어서. 예전에는 대충 옷을 입고 나가던 지호가 이제는 거울 앞에서 한두 번 더 확인했다. 머리도 좀 더 신경 써서 빗었고 셔츠도 구김 없는 것으로 골라 입었다. 나이 들어서 더 깔끔해지려는구나.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지호의 전반적인 기분이었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평소보다 많이 웃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었어? 그냥 보람 있는 하루였어.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니까 기분이 좋네. 실제로 지호는 봉사활동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점점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가 놓친 것이 있었다면 지호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단순히 봉사의 보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 변화는 더욱 미묘했다. 지호는 봉사활동에서 돌아올 때 가끔 작은 것들을 가져왔다. 복지관에서 나눠준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들이었다. 이거 남아서 가져왔어. 복지관에서 이런 것도 나눠주나 봐. 봉사자들끼리 서로 챙겨주거든. 순자는 남편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좋았다. 평생 딱딱한 은행 업무만 하던 남편이 이제는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네 번째 변화는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다. 지호는 원래 휴대폰을 그다지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퇴 후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로는 조금씩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다. 봉사 모임에서 단체 채팅방이 있나 봐. 응, 일정이나 공지사항 같은 걸 거기서 알려주거든. 요즘 할아버지들도 참 잘하시네.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는 단체 채팅뿐만 아니라 개인 메시지도 오가고 있었다는 것을 순자는 아직 몰랐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화요일 저녁이었다. 지호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돌아왔다. 늦었네. 오늘은 일이 많았나 봐. 응,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새로 오신 봉사자분들이 있어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 그래? 어떤 분들이셔? 다들 좋은 분들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지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마치 더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지호의 휴대폰이 2번 진동했다. 지호는 살짝 화면을 확인했지만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누구야? 모르는 번호네. 아마 광고 전화겠지. 하지만 2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순자는 화면에 이름이 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봤다. 여자 이름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는 짧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봉사활동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생각보다 의미 있어.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아. 다들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거든. 지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남편이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다. 40년 결혼 생활 중에서 남편이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이상한 꿈을 꿨다.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였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즐거워 보였다. 꿈에서 깨어난 순자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 익숙하고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순자는 자신을 달랬다. 남편이 즐겁게 봉사활동 하는 것을 기뻐해야지. 하지만 그 작은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조용한 물속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의 전령처럼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일상에서 순자가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지호는 이제 봉사 모임에 나가는 것이 하루 일과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였다. 여보, 오늘도 나가? 응,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많아서. 지호의 대답은 예전과 같았지만 표정에는 전에 보였던 단순한 만족감과는 다른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 지호는 봉사 모임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늘었다. 면도를 더 꼼꼼히 했고 옷도 신중하게 골라 입었다. 여보, 요즘 정말 젊어진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이 들어도 깔끔하게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호는 예전에 쓰지 않던 애프터 쉐이브까지 바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은 순자가 예전에 사줬지만 잘 입지 않던 좋은 셔츠를 꺼내 입기도 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순자는 처음으로 은숙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지호가 봉사 모임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정말 열심히시더라고. 은숙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퇴직한 교사 출신이래. 그래? 어떤 분인데? 아, 나이는 비슷한데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오늘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지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남편이 그 은숙 선생님을 언급할 때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5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지호의 휴대폰이 예전보다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엔 그냥 확인만 하던 지호가 이제는 가끔씩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여보소, 네야, 그래요? 내일 일정이요? 처음에는 정말 봉사 모임 관련 업무 통화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지호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6개월째부터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다. 지호는 봉사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복지관에서 나눠준 것들 같았다. 오늘 봉사자들끼리 나눠 가지라고 주시더라고. 작은 쿠키 포장이나 음료수였다.
하지만 점점 선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예쁜 손수건, 작은 화분, 심지어는 고급 과자까지. 그리고 지호에게서는 전에 순자가 어렴풋이 느꼈던 낯선 향기가 이제 더욱 뚜렷하게 났다. 여성용 향수 냄새였다. 여보, 오늘 향기가 좀 달라. 복지관에서 방향제를 바꿨나 봐.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 하지만 그것은 방향제 냄새가 아니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용 향수의 향기였다. 7개월째 어느 금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지호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돌아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봉사자 회의가 길어져서 그리고 뒤정리도 해야 하고. 하지만 지호의 셔츠에는 여성의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샴푸 향기가 났다.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호가 샤워하러 간 사이 순자는 결국 남편의 지갑을 열어봤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지갑 안에는 복지관 관련 영수증들과 함께 작은 카페 영수증이 있었다. 아메리카노 2잔. 그런데 지호는 혈압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영수증 뒤에는 작은 메모가 접혀 있었다. 지호 오빠, 오늘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은수. 순자의 손이 떨렸다. 지호 오빠라는 호칭, 기다린다는 표현, 그리고 정성스럽게 쓰인 예쁜 글씨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봉사 동료 사이의 인사가 아니었다. 순자는 메모를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화장실에서는 지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즐겁게. 순자는 조용히 메모를 원래 자리에 넣고 지갑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 누운 남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변화들을 다시 떠올렸다. 전부터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명확해진 증거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순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 설령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알아야 했다. 옆에서는 지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다음 날 순자는 하루 종일 잠들지 못한 채 보냈다. 지호가 아침 일찍 봉사 모임에 나간 후 그녀는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지호 오빠, 내일도 기다릴게요. 그 메모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60이 넘은 나이의 오빠라니. 그리고 기다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카페에서 둘이 만났다는 건 확실했다. 아메리카노 2잔의 영수증이 그걸 증명했으니까.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아,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몸의 상처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저녁 6시, 평소보다 일찍 지호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나 왔어?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다. 일찍 왔네.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냉랭했다. 지호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래요. 은숙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순자가 갑자기 은숙의 이름을 꺼내자 지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다. 은숙 선생님, 그분도 일찍 가셨지 뭐. 카페는 안 갔어. 이번에는 지호의 얼굴이 확실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카페? 무슨 카페? 어제 아메리카노 2잔 마신 그 카페. 순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호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봉사자 몇 명이서 간단히 차나 마시자고 해서. 몇 명이서. 영수증에는 2잔뿐이던데.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여보, 일단 앉아서 얘기해보자. 앉아서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다니면서 이제 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려고 했다. 대체 이게 뭐야? 순자는 주머니에서 어제 몰래 적어둔 메모 내용을 적은 종이를 꺼냈다. 지호 오빠, 내일도 기다릴게요. 이게 뭐냐고? 봉사 동료끼리 이런 메모를 주고받아?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겨둔 메모를 아내가 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라는 거야? 은숙 선생님은 그냥 봉사 모임에서 친해진 동료일 뿐이야. 동료가 오빠라고 불러? 60 넘은 나이에? 그건 그분이 좀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지호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다. 그럼 왜 둘이서만 카페에 가?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게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차나 마신 거였어. 우연히? 그럼 왜 그분이 내일도 기다린다고 하는 건데? 순자의 추궁은 계속됐다. 지호는 점점 말문이 막혔다. 결국 지호는 한숨을 크게 쉬고는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알겠어. 은숙 선생님이랑 좀 친해진 건 맞아. 친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야? 그냥 말이 잘 통해서 같은 나이 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끔 봉사 끝나고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둘이서 차를 마시러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이야. 여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럼 왜 나한테 숨겨? 당당하게 말하지. 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순자는 계속해서 쌓였던 의문들을 쏟아냈다. 요즘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 향수도 바르고 좋은 옷도 입고. 그건 그분 때문에? 그 은숙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지호의 침묵이 답이었다. 나한테는 10년 넘게 향수 한 번 안 발라주면서 순자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나랑 살면서 그렇게 웃어본 적 있어? 그 사람 얘기할 때처럼. 여보, 아니야. 나는 봤어. 그분 전화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나랑 통화할 때는 그런 표정 한 번도 안 지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4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당신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다.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여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갑자기 다른 여자가 좋아진 거야? 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은숙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줘. 그 말에 순자는 더욱 상처받았다. 그럼 나는 40년 동안 당신을 이해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해라고 해야 하나? 다른 종류?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나한테는 뭐였는데? 40년은? 시계는 이미 11시를 넘겼다. 부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왜 숨겨? 당신이 오해할까 봐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지호는 점점 짜증이 나는 듯 했다. 그냥 친구야. 괜한 오해 좀 하지 마. 그 말에 순자는 완전히 화가 났다. 오해라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예민하게 굴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몰래 만나고 다니는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결국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자리에 들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지호는 반대편 침대 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반발감이 공존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밤을 보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하지만 옆에서는 지호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40년 결혼 생활의 첫 번째 큰 균열이 시작된 밤이었다. 폭발적인 대화 이후 첫 아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지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아침 먹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그냥 사무적이었다. 고마워. 지호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40년 동안 매일 나눴던 자연스러운 대화가 사라져버렸다. 식탁에서는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소리, 밥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어색했다. 오늘도 봉사 모임 나가?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뭐 하는 날이고 누구누구 만나고 하며 자세히 이야기해주던 지호였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끝이었다.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 일찍 올 수도 있고. 지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그리고 평소처럼 거울 앞에서 외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순자의 시선이 따가웠다.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싸움이 너무 격렬했던 터라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지호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평소 같으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의 대화만 맴돌았다. 은숙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줘. 지호의 그 말이 가장 상처가 됐다. 40년 동안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은 뭐였단 말인가? 오후 2시쯤 순자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점심은 먹었어? 응, 먹었어. 어디서 먹었는데?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복지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또 다른 침묵. 아니야, 봉사자들이랑 같이. 순자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지호는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지호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셔츠에는 또다시 낯선 흔적들이 있었다. 어깨 부분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 그리고 예전에 맡았던 그 달콤한 향수 냄새.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저녁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그럼 뭐 해줘? 괜찮아. 별로 배 안 고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호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다. 뭔가 달콤한 것을 먹었는지 입맛이 느끼한 듯 했다. 3일 후 금요일 순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다. 지호가 봉사 모임에 나간 후 그녀도 집을 나선 것이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복지관 앞 카페를 지나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다. 지호였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머리를 깔끔하게 단발로 자른 모습이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호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끔은 손짓까지 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했다.
순자는 숨이 막혔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오후 3시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순자는 지호와 그 여자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호가 먼저 순자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여보. 안녕하세요. 순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봤다. 은숙 선생님이시죠? 은숙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지호 씨 부인이시군요. 반가워요. 너무나 당당했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태도였다. 저도 반가워요. 남편이 자주 얘기 주더라고요. 순자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호 오빠가 부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지호 오빠라는 호칭을 대놓고 썼다. 순자 앞에서 말이다. 순자는 은숙의 태도에 더욱 당황했다. 보통은 남편이 있는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발각되면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은숙은 달랐다.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오히려 은숙이 순자에게 자리를 권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아요. 저희 얘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부인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숙의 당당함이 순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보, 그냥 집에 가 있어. 내가 이따가 가서 얘기할게. 아니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계시는지. 순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은숙은 잠깐 지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지호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다. 그럼 지금 저한테 남편을 뺏겠다고 선언하시는 건가요? 뺏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호 오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순자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40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하실 수 있어요? 부인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숨기고 만나는 것도 별로고요. 그 말에 순자는 더욱 화가 났다. 순자는 지호를 바라봤다. 여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야? 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이해해줘. 이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뭘 이해하라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로웠어.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외로웠다고? 40년 동안 나랑 함께 살면서.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그럼 어떤 외로움?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이제 알겠어. 그리고 은숙을 바라봤다. 은숙 선생님,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네, 내 남편이에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부인,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 재산 절대 이 여자한테는 못 넘겨.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카페를 박차고 나왔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꺼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들, 남편 모르게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들, 그리고 친정에서 받은 돈들까지. 순자는 그 통장들을 보며 결심했다. 이 돈만큼은 절대로 지키겠다고. 그 여자한테 넘어가게 둘 수는 없다고. 그날 저녁 지호가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순자는 지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40년 결혼 생활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카페 대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다. 현우는 40대 중반, 미정은 40대 초반. 둘 다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지호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은숙을 만나고 있었다. 아예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다. 결국 순자는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들러줄래?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꼭 와줘. 순자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는지 현우는 그날 저녁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우는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일주일 새에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앉아라, 엄마가 할 얘기 좀 있어. 순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버지의 변화, 은숙이라는 여자의 존재, 카페에서의 대면까지. 현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외도를?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응, 엄마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확실해. 대체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60이 넘어서 무슨 바람을 피워요? 미친 거 아니에요? 현우야, 목소리 좀. 아니 엄마, 이런 걸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있는데. 현우는 성격이 급했다.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부정을 못 견디는 성격이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당장 들어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아니야, 현우야, 일단 진정해. 하지만 현우는 진정할 수 없었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참고 계신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이혼했을 거예요. 현우는 당장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너 지금 집에 있어?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오빠? 무슨 일이야? 애들 재우고 있는데. 애들은 매제한테 맡기고 와, 급한 일이야. 도대체 무슨.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어서 와. 1시간 후 미정이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순자와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오빠 무슨 일이야? 순자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했다. 미정의 반응은 현우와 달랐다. 엄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미정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현우만큼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근데 엄마 아빠랑 직접 대화해봤어? 무슨 대화? 이미 다 끝났어. 그 여자 앞에서 나를 무시하더라. 그래도 아빠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현우가 미정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미정아, 너 정신 나갔어? 아버지 편을 들 거야?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은퇴하고 외로우셨을 수도 있고.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순자는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들어했다. 너희들 싸우지 마라. 엄마도 충분히 힘든데. 엄마, 이렇게 하세요. 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장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엄마 앞으로 옮기세요. 뭐? 그리고 아버지한테 선택하라고 하세요. 집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그 여자 따라갈 거냐고. 미정이 깜짝 놀랐다. 오빠,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 아버지가 먼저 극단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현우는 흥분했다. 40년 결혼 생활을 우습게 아는 거야?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아버지든 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미정은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 엄마, 내가 아빠랑 한번 대화해볼까? 미정아, 소용없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갈라서면 안 되잖아. 현우가 비웃었다. 가족을 먼저 갈라놓은 건 아버지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도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 감정적? 내가 감정적이라고? 현우는 책상을 탁 쳤다. 미정아,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호가 들어왔다.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을 보고 당황했다. 현우, 미정이도 와 있네. 무슨 일이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할 말 있어요. 지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아버지, 은숙이라는 여자 누구예요?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대답하세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다. 현우야, 진정해 이야기하자. 지호가 손을 내저었지만 현우는 돌아서지 않았다. 무슨 얘기요? 40년 동안 엄마랑 살아놓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얘기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지호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현우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답게 행동하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자식이 지호가 현우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현우도 물러서지 않았다. 때리세요. 때려보세요. 그럼 더 확실해지죠. 오빠, 아빠, 그만해. 미정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러면 뭐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미정아, 비켜. 아버지랑 제대로 얘기할 거야. 현우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다. 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야? 그 말에 현우는 더욱 화가 났다.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세요? 미정은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 정말 그분을 좋아하는 거야? 현우가 미정을 노려봤지만 미정은 계속했다. 아빠도 사람인데 외로우실 수 있잖아. 순자가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너무하는 거야. 엄마도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야? 현우가 폭발했다. 미정아, 너 진짜 미쳤어? 엄마가 고집을 부린다고? 오빠도 너무 일방적으로만 생각해. 일방적? 아버지가 잘못한 걸 어떻게 일방적이야? 그날 밤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다. 현우는 아버지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여자 만나는 거 당장 그만두세요. 미정은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었다. 모두 너무 감정적이야. 차분히 대화해보자. 하지만 현우는 미정에게도 실망했다. 미정아, 너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거야? 지호는 아들의 적대적 태도에 상처받았다.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어? 순자는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현우는 아버지와 말을 끊었다. 미정은 양쪽을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양쪽에서 미움을 샀다. 지호는 집에 들어와도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했다. 순자는 매일 울기만 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현우는 법적 대응을 주장했고 미정은 가족 화해를 원했지만 아무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40년 가족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여전히 은숙이 있었다. 지호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녀를 만났다. 가족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가족 갈등 이후 일주일, 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회사에서 법무팀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고 부모님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현우는 어머니를 만나 직접적으로 물었다. 집은 아버지 명의고 예금도 대부분 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 그럼 엄마 명의로 된 건 없어요? 있긴 해. 엄마가 몰래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리고 친정에서 준 돈도.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 몇 개를 꺼냈다. 이게 전부야. 그런데 집이랑 아버지 퇴직금에 비하면 얼마 안 돼. 현우는 통장을 보며 계산해봤다. 어머니 명의 재산은 전체의 30%도 안 됐다. 이거 완전히 위험해요.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순자가 며칠 후 은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호가 주거래 은행에서 큰 돈을 빼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여보, 이게 뭐야? 순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지호에게 따졌다. 지난달에 3천만 원을 어디로 보낸 거야? 지호는 당황했다. 그게 설마 그 여자 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지호의 변명은 궁색했다. 은숙 씨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3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잠깐만 빌려준 거야. 금방 갚는다고 했어? 빌려줬다고? 40년 같이 산 아내한테는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순자는 그날부터 지호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호가 은숙에게 보낸 돈이 5천만 원이 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100만 원씩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순자는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당장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당장 와봐 큰일 났어. 현우는 거래 내역을 보고 완전히 폭발했다. 아버지가 미쳤어요. 완전히. 현우야 목소리 좀. 아니 엄마. 이런 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봐요? 현우는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요. 왜? 무슨 일이야? 묻지 말고 들어와요. 안 오시면 제가 직접 찾아갈 거예요. 1시간 후 지호가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순자와 현우가 험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슨, 아버지, 이게 뭐예요? 현우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던지듯 내밀었다. 5천만 원?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은숙 씨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 어떤 어려운 일이 5천만 원이나 필요해요? 집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집 수리비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이제 참을 수 없어요. 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장 변호사 찾아가세요. 변호사? 순자도 놀랐다. 네, 재산 분할 신청하고 아버지 명의 계좌, 거래 정지시켜야 해요. 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계좌 정지? 아버지, 이미 5천만 원 날렸잖아요. 더 날리기 전에 막아야 해요. 현우야, 그건 내 돈이야. 아버지 돈 40년 동안 엄마가 벌어서 모은 것도 있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게다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못해요. 지호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좋아,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뭐요? 이 집 내 명이야. 내가 40년 동안 은행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순자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게 무슨. 당신도 들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 거 아니야? 현우가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했다. 아버지, 지금 엄마더러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재산이야. 법적으로요? 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미정이 들어왔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온 것 같았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정아, 잘 왔어. 현우가 미정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미정은 충격을 받았다. 아빠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미정아, 너라도 아빠를 좀 이해해줘. 지호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정도 달랐다.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국 순자는 현우의 권유대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엄마,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현우야 아버지인데. 아버지든 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며칠 후 순자는 현우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다. 부부 공동 재산 분할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순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님, 이미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더 늦으면 손 쓸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지호에게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 이게 뭐야? 지호는 서류를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재산분할 심판 신청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지호는 당장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도 단단해져 있었다. 내 재산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재산이 내 거야? 40년 동안 내가 벌어서 모은 건데? 40년 동안 내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건 공짜야. 법적 분쟁이 시작되자 은숙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호 오빠, 요즘 집안이 많이 힘들죠? 응, 좀 복잡해졌어. 혹시 재산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의 질문에 지호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은숙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며칠 후 지호가 또다시 돈을 주려고 하자
은숙은 거절했다. 오빠, 요즘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오빠가 힘들어하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지호는 은숙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자주 미뤘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호는 집에 들어와도 가족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현우는 아예 아버지와 인사도 하지 않았고 미정도 아버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미정아, 너 맞아. 나도 이제 엄마 편이야. 이건 너무해.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지호 명의의 주요 계좌가 동결됐다. 이제 마음 놓고 못 쓰겠네. 지호는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가 동결된 것을 확인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만족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40년 같이 산 사이에 이럴 수 있어. 40년 같이 산 사이에 바람 피우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재산을 지키려는 순자와 자유를 원하는 지호. 그 사이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편을 선택해야 했다. 40년 가족사의 가장 추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지호는 계좌가 동결된 상태에서 용돈조차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은숙과의 만남도 점점 어색해졌다.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 유지가 힘들어졌다. 오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숙의 말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다. 조금만 참으면 돼. 법정 분쟁이 끝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은숙은 점점 현실적으로 변해갔다.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다. 현우네 집 법정 분쟁 중이래. 현우 아버지 바람 피웠다면서 순자는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네 산책도 할 수 없었다. 현우 엄마 얼마나 힘들까? 현우 아빠는 뭘 생각하고 그런 짓을. 모든 게 소문의 대상이 됐다. 2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순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순자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친구 순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처방받아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순자야, 이 약 먹으면 좀 잠이 올 거야. 친구 순이는 순자가 약에 의존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지호도 마찬가지로 술에 빠졌다.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봉사 모임도 그만뒀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였다. 순자는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빠졌다. 밥맛이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현우가 걱정했지만 순자는 괜찮다고만 했다. 지호는 술 때문에 위장이 나빠졌다. 속이 쓰려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부부 모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친구들의 모임 초대를 모두 거절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라며 집에만 있었다. 지호는 은행 동기들의 만남도 나가지 않았다. 다음에 가겠다며 핑계를 댔다. 부부는 각각 고립된 채로 같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인 은숙은 점점 지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돈이 없어지자 사랑도 식어가는 것처럼 시작된 절망이 한 달 더 지나면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순자의 수면제 의존은 더욱 심해졌다. 순이야, 한 알로는 안 돼. 이제 2알 먹어야 잠이 와. 순자야, 그러면 중독될 수 있어. 중독이든 뭐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잠들지 못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오전 7시면 또 일어나야 했다. 지호의 음주량도 급격히 늘었다.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셨다. 아빠 또 술 마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마셔. 조금이 아니잖아. 매일 2병씩 마시잖아. 그래야 잠이 와.
지호는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깨어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다. 순자의 차가운 시선, 은숙의 변해버린 태도, 무너져버린 가정.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또 술을 따랐다. 가장 큰 타격은 은숙의 태도였다. 이제는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다. 은수가 나야? 아, 지호 오빠 지금 좀 바빠요. 언제 시간 돼? 글쎄요,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오빠도 힘드실 텐데 굳이 만날 필요 있을까요? 은숙의 말은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다. 돈 없는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다. 순자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현우야, 엄마 좀 이상해. 왜요, 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 40년 동안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됐어. 순자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저녁 늦게 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였다. 순자의 체중은 계속 줄었다. 한 달 새 3kg이 더 빠져서 총 8kg이 줄었다. 엄마 밥 좀 먹어. 미정이 강요했지만 소용없었다. 배가 안 고파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지로 먹으면 더 토해. 순자는 하루에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지호도 마찬가지였다. 술만 마시고 밥은 거의 안 먹었다. 위가 쓰려서 고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호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봉사 모임을 그만둔 이후로는 갈 곳이 없었다. 지호야, 오랜만에 나와서 술 한잔 하자. 은행 후배가 전화를 걸었지만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순자야, 우리 모임에 나와.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안 갈래, 미안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사람 만나기 싫어. 이제 부부는 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다. 식사도 시간을 다르게 해서 따로 먹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앉았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대화는 전혀 없었다.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순자는 안방에서, 지호는 작은 방에서. 현우와 미정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오빠, 엄마, 아버지 둘 다 이상해져 가고 있어. 나도 걱정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정말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현우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했다.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순자는 수면제 외에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거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 하루에 여러 번 먹었다. 지호의 주량은 소주 3병까지 늘었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술을 마셨다. 아빠, 이러시면 알코올 중독돼요. 이미 된 것 같은데 뭐. 지호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순자는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다. 약물 부작용이었다. 너 머리가 계속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뭐해, 마음의 병인데. 지호는 손떨림과 식은땀이 났다. 알코올 금단 증상이었다. 아빠 손 왜 이렇게 떨어? 미정이 놀랐다. 술을 안 마시면 이래. 그럼 마시질 말아야지. 안 마실 수가 없어. 어느 날 밤 순자는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질 줄 몰랐다. 옆방에서는 지호가 술병을 붙들고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게 죄야?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마저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은숙은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순자는 수면제를 한꺼번에 열알을 먹었다. 다행히 미정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엄마, 정신 차려. 그냥 죽고 싶어. 순자는 의식을 잃어가며 중얼거렸다. 같은 날 지호는 소주 5병을 마시고 쓰러졌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부부가 동시에 병원에 입원하자 현우와 미정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오빠, 우리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해, 이미 너무 늦었어.
의사는 말했다. 두 분 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신적 치료가 시급해요. 하지만 순자와 지호는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둬. 치료해서 뭐해.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40년 부부가 각자의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도 미움도 모두 지쳐버린 상태였다. 남은 건 깊은 절망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은숙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지호의 생사조차 관심 없다는 듯이. 며칠이 지나 둘은 다행히 퇴원을 했고 순자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불안정한 공기가 감도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아이들 앞에 앉아 손가락을 떨며 말문을 열었다. 나 이제 이혼하려 한다. 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그런 결단을 기다리듯 했지만 막상 어머니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정은 눈을 크게 뜨고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지금까지 그 힘든 세월을 다 버린다고? 순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내 남은 삶의 존엄이라도 내가 지켜야 하잖니. 잠시 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제가 끝까지 같이 싸울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엄마 삶을 망치게 둘 수 없어요. 그 말은 지호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마침 곁방에서 대화 소리를 듣고 나와 순간 얼어붙은 듯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곧 사라지는 핏기 속에서 공허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해. 그 순간 방 안은 폭풍이 몰아친 듯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지호는 결국 말문을 잃은 채 무너져 소파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오히려 입꼬리를 삐쭉 올리며 속으로 안도하는 기색을 보인 거죠. 잘 됐네. 이제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지호 씨. 그녀의 속삭임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곧 드러난 현실은 달콤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며 재산 분할 절차에 착수하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친 날 순자는 검은 옷차림으로 단정히 앉아 있었고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억울하다는 듯 툭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는 동안 양측의 변호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산, 연금, 부동산, 심지어 자식들의 증언까지 동원되며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재산은 공동 형성입니다. 지호 씨가 독단으로 사용한 비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을 때 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은숙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에 가득 찬 듯 지호와 손을 잡고 동행했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 차가운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지호 씨 솔직히 말해요. 당신 재산이 이렇게까지 얽혔을 줄은 몰랐어요. 은숙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낮게 깔았죠. 돈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그 말은 지호의 가슴을 거칠게 찔렀습니다. 이미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깊은 허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한낱 환상에 불과했음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지요. 순자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무디게 만든다고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처는 더 선명해지고 오히려 그 기억이 서로를 더욱 단절시키는 족쇄가 되었지요. 순자는 이제 작은 아파트의 좁은 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들과 웃고 울던 넓은 집은 이미 팔려나갔고 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문득 옛날 저녁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으며 숟가락을 나누던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지호는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하며 모든 걸 잃고 은숙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린 뒤 그는 급격히 쇠약해져 요양병원에 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눈은 공허했고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결국 아무도 곁에 없네. 그의 곁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미정조차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무심히 수액을 갈아주고 옆 병상의 노인이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은숙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재산 다툼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돌 뿐 누구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호에게 남은 건 텅 빈 병실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 사이에서는 슬그머니 이 가족의 이야기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에게만큼은 그 상처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던 중년 이후의 삶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창가에 앉아 필사를 하듯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득 펜 끝에서 멈춘 한마디가 노트 위에 크게 새겨졌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남는 건 상처뿐이었다. 그 문장은 곧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되어 독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노년은 서로를 파괴한 기억만 남긴 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남은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외로운 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